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에서는 벗어난 통상적인 인상폭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시 의회가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시의원 한 자리에 2명의 시의원이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올리벤 묘지에 안장되어 왔던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20대 흑인 운전자를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가해 경찰관 5명 외에 현장에 백인 경찰관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의 항공 대란으로 여행객들이 겪는 피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고강도 금리 인상 정책에서는 벗어난 통상적인 인상폭입니다. 다만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인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4.25에서 4.50%입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6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40년 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과 7월, 9월과 11월에는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리며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습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마지막 연례회의에서는 금리 인상폭을 0.50%포인트로 낮추고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올해 들어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주춤한 데다 지나친 통화 긴축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일찌감치 0.25% 베이비 스텝 인상에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다만 시장의 이런 우려에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완만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견고하다며 인플레이션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정 목표 물가 상승률을 2%로 제시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시 의회가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시의원 6석 가운데 한 석이 공석인데 정족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주장하면서 급기야 서로 다른 인물을 시의원에 임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타운 주민을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의회가 극심한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승리한 폴김 시장과 제이슨 김,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원이 합류하고 기존 신디 페레라, 스테파니 장, 박재관 의원으로 구성된 타운 의회. 문제는 시의원이던 폴김이 시장이 되면서 발생한 공석으로 인한 정족수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홀에서 진행된 정례회의. 타운 측에서는 지난주 정례회의 취소를 통보하고 폴김 시장과 제이슨 김, 마이클 비에트리 시의원은 불참했지만 3명의 시의원은 존 스캐티노 타운 변호사와 함께 회의를 강행하고 공석인 시의원 자리에 앤디민 전 펠팍 시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스테파니 장 시의원은 30일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시의원이 임명되지 않아 규정에 따라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30일 안에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은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제 꼭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제 우리가 이것을 자리를 채우지 않았었으면 그냥 5명 체제로 올 1년이 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폴김 시장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제 열린 타운 의회와 앤디민 시의원의 임명은 무효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폴김 시장 측은 어제 정례회의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3명의 시의원과 타운 변호사를 비난했습니다. 30일 날에 우리가 코엄이 없었어요. 저도 못 갔었고 제이슨님이랑 마이크 퓨처랑 못 갔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시의원이 3명 있으면 아시다시피 한 적이 없어요. 여기만 아니라 딴 데 타운 다 기록을 보시면 3명 갖고는 죽어도 안 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 선거도 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리가 4명이 필요하니까.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은 결국 시의회 정족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습니다. 스테파니장 의원 측은 시의원 6명 중 한석이 걸석으로 3명이면 과반이 된다는 주장인 반면 폴김 시장 측은 뉴저지 헌법에 따라 시의회 전체 의석 6명 중 4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폴김 시장과 민주당 측은 오는 금요일 예정된 특별회의에서 민석준 씨를 시의원에 임명할 것으로 보여 시의원 한 자리에 2명의 시의원이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올리벳 묘지에 안장되어 왔던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황 지사는 인기를 몰았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4월쯤 국내 봉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국국가보훈처는 황기환 애국지사가 안장돼 있는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유해 봉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조만간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해 현지 추모 행사 개최와 유해 봉환 등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황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 시점은 오늘 4월쯤으로 예상되고 유해 봉환 뒤엔 정부 주관 행사를 개최하고 영현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평안남도 순천 출신의 황 지사는 10대 후반이던 1904년 미국으로 건너와 미군에 자원 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이후 1919년 6월 프랑스로 건너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활동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이승만 전 대통령, 서재필 선생 등을 보좌하며 외교활동을 벌이다 1923년 4월 17일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숨을 거둬 퀸즈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황 지사 묘소는 2008년 뉴욕 한인교회 장철호 목사가 발견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 유해 봉환을 추진해왔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유족이 없는 황 지사 유해 파묘 및 봉환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을 겪었습니다. 보훈처는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황 지사 순국 100년이 된 올해 유해를 봉환해야 한다는 한국민의 염원에 부응해달라며 올리벳 묘지 측을 설득한 끝에 파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황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20대 흑인 운전자를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가해 경찰관 5명은 모두 흑인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들 외에도 현장에 백인 경찰관이 있었는데 당국이 이를 은폐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흑백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테네시 주 당국은 지난 20일 니컬스를 폭행한 가해 경찰관 5명을 면직했다면서 이들의 실명을 밝히고 이들 전원이 희생자 타이어 니컬스와 마찬가지로 흑인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프레스턴 햄필이라는 백인 경찰관이 차에서 니컬스를 강제로 끌어냈고 동료 경찰관 2명이 땅바닥에 니컬스를 쓰러뜨려 놓은 후 햄필이 니컬스에게 테이저를 쐈다는 사실이 지난 30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 후 멤피스 경찰국 대변인인 캐런 루돌프는 폭행 사건 발생 다음 날인 8일부터 햄필과 또 다른 익명 경찰관 1명에 대해 현장 근무 중단 및 내근 전환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시인했습니다. 희생자 유족을 대리하는 인권 변호사 벤 크럼프는 니컬스가 집 방향으로 도망치고 경찰관들이 그를 뒤쫓자 경찰관들이 저놈을 잡으면 엉덩이를 밟아줬으면 좋겠네라고 햄필이 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햄필의 신원과 그가 니컬스의 죽음에서 했던 역할이 이제서야 공개되는 이유가 뭐냐며 경찰이 기강을 세우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햄필이 테이저를 쏘는 장면은 현장 영상을 검토하던 니컬스의 계부 로드니 웰스가 처음 발견해 변호인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일 면직된 흑인 경찰관 5명은 현재 2급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지만 햄필은 내근 전환 명령에 이어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을 뿐 면직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햄필의 변호인 리 제럴드는 햄필이 니컬스의 차를 정차시킨 현장에는 있었지만 그가 달아나다가 붙잡혀 최루 스프레이를 맞고 경찰관 5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현장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멤피스 경찰이 흑인 경찰관 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달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2명 더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동기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납세 신고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빈도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최소 3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의적인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국세청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보도에서 흑인들은 자신들의 납세 신고분에 대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정확성을 심사받는 빈도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최소 3배 수준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 공무원들이 일부러 인종차별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심사 대상을 선별하는 국세청의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탠퍼드대와 미시간대, 시카고대와 재무부 소속 학자가 벌인 공동연구에서 세금 환급을 통해 저소득층을 돕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 EITC를 적용받은 흑인들은 인종이 다른 EITC 수급자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납세 신고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납세 신고에 인종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재무부로부터 2010에서 2018년에 납세 신고분 1억 4,800만 건과 심사 대상 78만 건의 자료를 받아 이름에 바탕한 인구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인종을 추정했고 소규모 샘플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심사 대상 선정 비율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난 겁니다. 연구진은 이런 차별이 벌어진 이유로 흑인들의 보고 비중이 작은 사업소득은 상대적으로 심사 대상에 덜 선정된 데다 흑인 납세자의 신고분에서 과소신고나 무자격 신청 등 포착하기 쉬운 오류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미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의 항공 대란으로 여행객들이 겪는 피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이 항공기 승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대규모 항공 대란에 대규모 관리 부실이라며 분노했던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에드워드 마키 등 상원 의원들은 어제 피해 승객들이 항공사에 대해 보상 소송을 직접 제기하도록 허용하고 항공사의 탑승 요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최대 항공사들을 위한 권익단체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내용의 입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항공산업의 횡포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대신한 탑승객 권리와 항공요금에 관한 입법 제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번 새 의회에서도 아직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제안자들은 이번에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연방항공청의 권한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무려 16,7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해 약 200만 명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는데 승무원 배치 시스템 등의 투자를 소홀히 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탓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 법안을 발의한 블루멘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항공사들도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소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입법안은 항공사의 운행 차질 시 승객들에게 대체 교통편을 제공하고 1시간만 지연되더라도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여러 비용을 배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승객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허락하고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정부 과징금의 상한선도 없애는 등 항공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11월에도 주택값이 하락했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주택값은 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스탠더드앤푸어스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에도 전월보다 0.6% 내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7%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달의 9.2%보다 낮아졌습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도 전월보다 0.5% 하락해 역시 5개월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6.8% 올라 전월의 8.6% 상승과 시장의 예상치인 7% 상승을 모두 밑돌았습니다.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 올랐지만 상승폭은 이전 달의 8%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기존주택 판매량은 17.8% 감소해 2014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집값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3.6%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가 지난해 11월에 각각 1.9%와 1.7% 떨어지는 등 서부 지역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의 주택가격은 연간 1.6%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가 어제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존주택 중간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오른 36만 6,900달러였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8.2% 올랐지만 전월보다는 0.1% 하락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4분기에 65.9%로 전년 같은 기간 65.5%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많은 전문가가 올해 집값이 고점 대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일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년과 비교해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올해 매출이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지난해 1,003억 달러에 달했던 전체 매출이 올해는 670억에서 710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이자가 올해 예상한 백신 매출은 135억 달러, 치료제 매출은 80억 달러 등으로 총 매출이 215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백신 매출이 378억 달러, 치료제 매출이 189억 달러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텍과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내놓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낮추면서 백신 접종과 치료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5월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끝낸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텍과 개발 중인 독감과 코로나의 콤보 백신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출시되면 2025년부터는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월 9일 예산 교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일 공화당 출신 케빈 매커시 하원의장을 만나 예산 계획을 제시하고 미국이 국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확약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커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출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연방 부채 한도를 정례적으로 늘리는 걸 막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2022년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번역본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칼 차관은 이번 번역본의 배포가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한국어 번역본을 공개했다는 점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 무장론이 부상하고 미국 핵 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조지아주 청사에서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 본부장, 스튜어트 카운테스 기아 조지아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월 31일을 기아의 날로 기념한다는 주의회 결의안을 승인한 뒤 공포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기아는 20여 년간 조지아주의 값지고 오래된 파트너가 됐고 경이적인 성공을 거두며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기회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연방지법 레니 범브 판사는
뉴저지 총기협회가 제기한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카지노와 공원, 해변 등 공공시설에서 뉴저지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 시행을 제안했습니다. 매튜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이번 법원의 명령은 공공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